안녕하세요. 다 늙은 노인네인 저에게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못 꾸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시골에서 나고 자라와 도시 물정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원래 강원도 강릉 어림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여러분들, 웰컴 투 동막골 아시나요? 그 영화를 찍은 배경이 저희 동네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산골에서 두릅 따고 고사리 따서 말려 시장에 팔고 이러면서 살았던 거였지요. 배고프면 밀가루 만들 때 씹는 밀 있지요? 그거 후두둑 따서 껌처럼 씹어 먹고 미군이 준 식량 중에 옥수수 가루가 있는데 그거 물에 타서 배를 채우고는 했지요. 요즘 사람들이야 연애 결혼이다 뭐다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들이랑 결혼을 많이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이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시절이 딱 되자마자 아빠가 여자는 빨리 시집 안 가면 집에서 밥만 먹는 식충이만 되는 거다. 아빠가 아는 사람이 남해 쪽에서 크게 어업을 하는데 너 거기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거기로 가서 살아라. 아빠, 저는 서울 올라가서 일하고 싶은데요. 아직 결혼은 너무 어린 것 같은데요. 아빠는 저의 간절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나이라도 어리니 하루빨리 어릴 때 그나마 좋은 집안에 가서 굶으면서 살지 말라고만 말해주실 뿐이었지요. 저는 시집 가기 싫었어요. 저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작은 소녀인 저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화가라는 소소한 꿈이 피어나고 있었고 저는 그거에 대하여 꼭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해에 내려가서 어업일을 하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라니요. 갓 20살이 된 저는 이상하게도 아빠의 말을 듣기가 싫어서 죽을 목숨으로 반항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손을 올려 저의 뺨을 마구잡이로 때릴 뿐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거의 반죽은 목숨인 채로 아버지의 손찌검을 받아내다가 결국 너무너무 무서워서 남해로 시집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강원도에 다시는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해에 있는 한 섬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였어요. 그곳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지도 없으니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시모라는 사람은 너는 애가 나이만 젊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럴 거면 그냥 머슴 같은 애를 며느리로 삼을 걸 그랬어. 그래도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애라서 좀 순수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순수는 개뿔. 그냥 완전히 바보잖아.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낳고서 거의 15년간은 지옥이었어요. 그래도 어업일을 크게 한 시댁 덕분에 저는 굶어 죽지 않게 되었고 집안 사정이 어려운 저희 친정도 제가 시댁에 시집을 오면서 받아낸 것들 덕분에 꽤나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팔려간 거죠. 돈과 저를 거래한 거였어요. 아빠는요, 처음에는 그러한 사실이 저를 힘들게 하고 분노에 차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제 아들이 자라서 저에게 애교를 떠는 것도 너무 이뻐 보이고 그래서 그냥 저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제 삶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고였어요. 고기 잡으러 간 아버님이 바다 밑에 있는 작은 안바위를 피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발견해서 배를 빨리 돌리지 못했고 암초에 부딪힌 배 아래가 찢어지면서 침몰하게 된 거죠. 그 배에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마을 사람 몇 분이 타고 계셨고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무서운 게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긍정적이었던 제가 죽음까지 생각하게 벼랑 끝으로 내몬 시댁 식구들이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오묘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미친 듯이 슬프고 힘들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드디어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자유가 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저도 참 특이하죠. 하여튼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전부 하늘나라에 떠나보낸 후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섬에서 나와 남의 육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섬에서 하던 어업 양식일을 육지 근처로 옮겨서 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어른들이 하던 일자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육지로 나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류가 활발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야 뭐 내륙 사람이라서 잘 몰랐는데 바닷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고 촘촘했던 겁니다. 강원도 출신 순수한 시골 처녀인 저는 그들의 네트워크 사이에 끼기 힘들었고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차별받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애아빠가 살아있기 전까지는 꽤나 그 마을에서 살만하긴 했어요. 애아빠랑 시댁 식구들이 그래도 나름 토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애아빠가 아이가 중학생일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간 이후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희 모자에게 강원도에서 내려온 처자가 바닷가에서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으려나 몰라. 아휴, 불쌍해라. 아유, 생긴 거는 곱게 생겨서 인생은 완전히 그냥 뭐 기구하기 따로 없네. 그러게 말이야. 아들만 불쌍하지. 저 아들도 학교에서 잘 적응 못하고 은근히 따돌림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아들이 그러길 저 집 아들은 반에서 짝꿍도 없다고 하던디. 하긴 누가 저 집 애를 좋아하겠어. 저와 아들을 향한 이방인 취급은 남편이 죽은 이후로 점점 세졌습니다. 저는 이상했지요. 아니, 내가 여기 남해로 이사 온 지 15년이 넘었고 우리 남편은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여기서 꽤나 뿌리를 깊게 두고 살고 있는데 왜 나랑 우리 아들한테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터를 잡고 잘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정말 이상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도 모르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제가 섬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 때 산초에 부딪혀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탄 배가 전부 전복되어 식구들이 사망했잖아요. 그때 남해 육지랑 제가 살던 섬에서 그 사건의 이유가 다 저 때문이라고 했대요. 거기 유명 점쟁이가 강원도에서 내려온 처자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외부인을 받아들이는 거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니. 이렇게 화를 초래하니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닷가 사람들은 순수해서 내륙 사람들을 함부로 식구로 두면 안 되는 법이야. 나머지 마을 사람들도 참고해서 조심하도록 해. 이렇게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이없어서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한 거였어요. 저는 그 뒷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이 동네를 벗어나야 하나. 아, 정말 나도 모르는 그딴 소문이 돌다니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강원도로 돌아가면 내가 뭐 해먹고 아들을 키우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무섭고. 저는 바닷가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는데도 갈 곳이 없던 거였어요. 고향인 강원도는 아버지가 절 반기지 않을 게 뻔했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울 상경도 이미 애가 딸린 아줌마로서는 도시에서 경쟁력이 딸리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어요. 저를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바닷가 동네였지만 저는 그곳을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집도 거기 있었고요. 팔리지도 않는 집이라서 쉽게 현금화를 해서 어디론가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결국 그 동네에서 업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아들아, 아들 너만큼은 꼭 엄마처럼 되지 말거라. 반드시 성인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서 많은 문화와 사람들을 겪으면서 식견을 넓히고 그랬으면 좋겠단다. 알겠어요, 엄마. 그 말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건강이나 신경 쓰세요. 저는 아무래도 타지인으로서 해안가 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아들을 더더욱 서울살이를 시키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자랑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아들은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군복무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까지 무사히 잘하나 싶었는데 앞불싸 일이 터지고야 만 겁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들어가 일을 하는데 사투리랑 몸에 배인 섬사람 특징 때문에 꽤나 욕을 먹고 뒤에서 뒷담을 까인 모양이더라고요.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서울살이 못해 먹겠다. 뭔 놈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야가 빠졌어. 항상 나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건 아니지 싶은데 안 그래도 엄마가 서울살이 강요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조금 더 버티다가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서 나 그냥 어업하면서 살래.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했지요. 그래도 아들이 서울에서 자리 잡고 여자 만나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서울에서 버티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빨리 그러면 내려와라. 내려와서 엄마 옆에서 일해라. 아들은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닷가 마을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쭉 아들은 30 중반이 넘는 나이까지 저와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여동생이 전화가 왔지요. 언니야, 인성이 울 조카. 걔는 서울에서 거기로 내려간 이후에 뭐 여자친구는 좀 사귀었대? 아들, 그러게 말이야. 여자를 어떻게 사귀겠어. 여기 동네에는 젊은 사람도 없고 있어도 다 남자애 여자 만나는 거 불가능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서울에 붙어 있으라고 한 건데 그것도 쉽지 않았나 봐. 얼른 아들이 장가가서 손주, 손녀들 나한테 보여주고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뿐인데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 어업일 하는 남자를 누가 데려가려나 몰라. 그러게 나도 걱정되더라. 인성이 얘가 인성도 좋고 참 착한데 여자 만날 기회가 없으니 어떻게 TV 프로그램 짝 이런 곳에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동생이 저희 아들의 장가까지 걱정할 정도로 사실 여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호랑이도 지 말하면 온다더니 저희 마을에 서울에서 내려온 처자가 딱 온 겁니다. 거의 밤 10시가 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 불을 킨 제가 밖에서 말려놓은 고기를 방 안으로 가져오고 있을 때 한 처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기 여기 안에 사람 있나요? 사람 있어요? 깜짝 놀란 저는 거 누구시오 이 시간에?
그게 아니라 여기 뒤에 표지판에 민박이라고 써있길래 혹시 민박 하시나 해서요. 이거 엄청 옛날에 우리 바깥 사람 죽기 전에 하던 거긴 한데 이 시간에 갑자기 민박이 필요해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그런데 혹시 방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자도 되나 싶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 시간에 서울에서 여자가 내려왔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깊은 시골 동네까지 들어온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굉장히 다급해 보이고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저는 알겠다고 후딱 들어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여자를 받아주었지요. 샤워를 하고 나온 아들은 거실에 있는 여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엄마야, 이게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거죠? 인성아, 오늘 민박할 사람이다.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오느라 방을 못 잡았대. 너가 내일 날 밝으면 여기 아가씨한테 동네 구경 좀 시켜주고 해라. 깜짝아. 난 귀신 본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되게 급하게 여기로 내려오셨나 보네요. 내일 날 밟고 제가 저희 동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인사시켜드릴게요.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과 그녀는 어색하게 얼굴을 맞대면서 인사를 했어요. 날이 밝고 나서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고 좀 그때 놀랐습니다. 너무나 어여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야, 참 정말 이쁘다. 이런 여자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참 좋을 텐데. 같이 서울 가서 터를 잡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 탤런트 이영애 씨 느낌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인상이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거 빼고는요. 사실상 완벽한 거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시골 출신이긴 해도 얘가 참 착하고 사람 마음 헤아릴 줄도 알고 그런데 이 처자가 우리 아들 진국인 것을 알고 잘 됐으면 좋겠네. 그런데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여자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저 몇 달만 신세를 조금 더 져도 될까요? 몇 달? 아가씨 이 동네에서 살려고 그래? 우리야 뭐 남은 방이 많으니 상관은 없는데 알겠네. 일단 3달 정도 저기 작은 방 쓰는 걸로 해. 방세는 현금으로 주고. 그 아가씨가 몇 달 더 저희 집에 머무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상하게 저희 아들과 그 아가씨가 자주 함께 붙어있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희한해서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지요. 아들, 너 저 처자랑 가깝게 지내는 거야?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워낙에 착해서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한번 잘해봐. 사실 엄마, 나 저 여자랑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뭐라고? 결혼 전제? 아니 너네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참, 엄마야 좋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 아니 저 여자 그런데 서울에서 왜 그렇게 헐레벌떡 늦은 밤에 이 시골까지 내려온 거래? 나도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급한 일이 있었나 봐.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그래서 무작정 시골로 내려오는 버스를 타서 집 구하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우리 동네까지 온 거고, 그리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대. 그래서 거의 고아처럼 혼자서 살아온 모양이더라고. 그 여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이도 있고 외로운 사람인데 며칠 같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 말도 잘 통하고 사람이 순수한 것 같고. 저는 아들이 그 여자랑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짝을 찾은 건가 싶은 마음에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강원도에 있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동생아, 우리 아들이 결혼 전제로 교제하는 서울 처자가 있단다. 이제 아들 인성이 결혼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어머, 언니, 그거 진짜야? 인성이한테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그게 뭔 일이래, 진짜? 어머머머, 누군데? 내가 저번에 말한 우리 집에 갑자기 숙박 물어온 그 서울 처자. 에? 그 여자랑 인성이랑 만나고 있다고? 아니, 그 여자 뭔가 이상하던데. 언니는 못 느꼈어? 아니, 그 오밤중에 서울에서 내려오고 부모님도 없고 나는 뭔가 찝찝한데. 인성이랑 그 여자랑 결혼시키기 전에 호구조사 잘해봐. 동생의 갑작스러운 기분 초치기 말에 저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지만 오랜만에 한 전화통화에서 싸우기 싫어 그냥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오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가 이상해 보이는 거는 당연했지요. 그래도 저는 그 여자가 참 착하고 선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크게 의심은 안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랑 제 아들이 진지하게 제 앞에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사실 저 아드님이랑 교제하고 있고 저희 둘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결혼식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살기로 했거든요. 저는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바닷가 마을에서 타지인으로 들어와 마음고생 심하게 했던 터라 아들과 며느리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었거든요. 며느리에게 너희 둘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만 그래도 젊은 부부 둘이니 서울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생각보다 바닷가에서 타지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며느리는 서울 가서 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몸서리를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막 고개를 휘젓더라고요. 서울에서 사는 것을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은 이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더욱더 가까워진 모양이더라고요. 둘 의견이 그렇다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강제로 서울 가서 살아라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못하지요.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한 뒤에 저희 집 뒤에 작은 집이 하나 더 있는데 사람이 안 살아서 창고로 쓰던 그 집을 비워서 둘 신혼집으로 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결혼이 기정사실화되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미래를 그려가고 있을 때 제가 시내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날이 있었어요. 갑상선 쪽 검사를 끝내고 저는 반찬가게에 들러서 반찬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내도 나왔고 이것저것 맛있는 거 사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우리 동네에는 마땅한 반찬가게도 없고 맨날 생선 먹고 바닷가 음식 먹으니 지겨워. 저는 제 아들이 좋아하는 콩자반 볶음이랑 명란젓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미용사로 추정되는 하여튼 화려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 셋을 보았어요.
그 셋은 어찌나 목청이 크던지 말하는 소리가 10m 밖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 이야기에 관심이 없던 저도 그들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지요. 언니, 이번에 들었어?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청량리 거기서 아는 오빠가 사람 좀 찾는다고 나한테 사진 보내줬거든? 응? 무슨 사람? 너 거기 오빠 삼촌들이랑 연 끊은 지 오래된 거 아니야? 갑자기? 오, 급한 건가 봐. 아니, 거기서 어릴 때부터 계모한테 이끌려서 팔려온 여자. 그런 여자가 있었나 봐. 그런데 뭐 거기 있으면서 그 여자가 사고도 많이 치고 몇 번 탈출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탈출해서 우리 동네로 내려온 모양이야. 남의 땅끝 마을로 도망가려고 작정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박이다. 그런데 거기 청량리 삼촌들 전국에 인맥 있지 않냐? 사진 뿌리고 사람 풀면 금방 잡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한테도 연락한 거지. 삼촌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가게 돈 쫙 빼돌리고 가게 앞으로 수억 빚지고 선불 받은 걸로 명품백 엄청 사고 그랬대. 그래서 삼촌이 그 여자 꼭 잡아야 한다고 나한테 혹시 보면 말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그 업계랑 발끄는 지 오래라서 제보하긴 좀 그런데 그 여자 잡으면 현금으로 500 싸주고 샤넬백 사준다고 하니까 언니들도 이 여자 얼굴 봐봐. 잠깐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도대체 이 동네로 도망쳐온 여자가 누군지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미용사 중에 한 명이 핸드폰으로 도망친 여자라는 사람의 얼굴을 옆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뒤에 있는 저는 까치발을 들어서 슬쩍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뒷목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고야 말았어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제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었어요. 순간 정말로 손 떨린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발발 떨렸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반찬 계산을 하고 평소 같으면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을 텐데 그날만큼은 정말로 경황이 없어서 거의 얼이 빠진 상태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들,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청량리에서 업소일을 꽤나 오래 하다가 도망친 모양이야. 당장이라도 파혼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 엄마 진짜야? 나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이쁜 여자가, 참하고 착하고 정말 순수한 얼굴을 가진 여자가 청량리에서 몸을 굴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명품백 너무 많이 사서 빚지고 그래서 헐레벌떡 이렇게 도망친 거라고? 제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파혼을 결정하고 당장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 어쩌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지요. 그래, 우리 둘이 이렇게 며느리 몰래 말해서 뭐 하겠어. 솔직하게 예비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꾸나. 아무래도 당사자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가장 믿을만 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고. 저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를 불러서 제가 반찬 가게에서 엿들은 이야기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 맞느냐? 내가 비록 엿들은 내용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믿고 너를 의심하는 것조차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서울에서 밤늦게 우리 동네까지 헐레벌떡 도망치듯이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혹시나 해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푹 쉰 뒤 저와 제 아들에게 말한 겁니다. 어머님 말이 맞아요. 자기야, 미안해. 저요 사실 청량리에서 일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 절대로 거짓말 치지 않았어요. 계모가 제 손을 잡고 그 사창가에 저 팔아남긴 거는 사실이지만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전부 거짓이에요. 저요 거기서 몹쓸 짓 정말 많이 당했어요.
명품백은 관심도 없고 돈 수억 제가 빚진 거 그거도 전부 거기서 일하는 삼촌이라고 불리는 아저씨들이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일부러 제 앞으로 빚을 만들어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밤에 청량리 대대적 단속 돌았을 때 제가 그 틈을 타서 미친 듯이 도망친 거고 최대한 그곳에서 먼 곳으로 오려다 하다 보니까 심야버스 타고 제가 남해 이렇게 바닷가 마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기 극도로 싫어한 거예요. 항상 어딜 가던 이방인 취급하던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손을 내민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어머님이었고 그런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바로 인성 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결심한 거고요. 저는 며느리의 글썽이는 눈망울에서 이 아이가 거짓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그래 당신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게 거짓말은 치지 말아줘.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이 동네에서 항상 이방인 취급받아와서 당신이 느껴온 그 감정이 뭔지 잘 알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고 나는 당신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나 믿어줘. 아들은 며느리의 과거를 알고 나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저도 사실 처음에 고민이 되긴 했지만 며느리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말해주니 왠지 며느리에게서 제 자신이 투영되기도 하는 마음에 결국 며느리를 진짜 저희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어떻게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사는 곳을 안 것인지 그 청량리 삼촌이라고 불리는 조폭이 마을까지 찾아온 겁니다. 똑똑똑 거기 누구 있어요? 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직감하고야 만 거죠. 누구세요? 나 찾아올 사람은 없는데? 여기 혹시 김옥단이라고 있습니까? 김옥단은 활동명이고 민증상 본명은 김만월인데요. 만월이 내 며느리인데 당신이 그 청량리 삼촌이요? 만약에 맞다면 우리 만월이 데려갈 생각하지도 마오. 한 번만 우리 집에 더 찾아왔다가는 아주 그 떡두꺼비같이 생긴 볼따구를 밥풀 묻은 주걱으로 때려서 말라 죽여버릴 테니까. 이 아주매가 진짜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네. 김옥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석힌지 알아? 에이스를 우리 가게 매출 절반을 담당하는 아이고 내가 뭔 말을 하는 거야. 아니 하여튼 김옥단이 꼭 필요하니까 당장 내놔 김옥단. 참 그놈이 하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제 며느리가 얼굴이 이뻐 지네 가게에서 매출이 잘 나오니 노예처럼 붙잡고 싶어서 이 땅끝 마을까지 찾으러 내려온 거였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난 저는 야 이 천벌받은 놈아 너 딱 기다려. 바닷가에서 수십 년 버텨온 내가 네 같은 놈한테 쫄 것 같으냐? 인간 갱생이 필요해. 네 같은 쓰레기 놈들은 어디 길거리에 돌아댕기는 썩은 돌멩이 곰팡이 낀 감자같이 생긴 놈이 감히 아유 복장 터져. 저는 마당에 있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한 손으로 푹 퍼서 그놈의 얼굴에 확 던졌습니다. 그놈은 아니 진짜 이 아지매가 미쳤나? 어따 대고 냄새나는 걸 던지고 난리야. 물텀벙이 알아? 바닷가 사람들은 못생겨서 건져 올리면 바로 바다에 빠뜨리는 물텅벙이. 물텅벙이는 맛이라도 있지. 너는 아주 살덩이가 흐물흐물해 보이고 얼굴은 벽돌처럼 네모에다가 성질도 더럽게 생겨서 된장에 발라서 먹어도 아주 똥맛나게 생긴 놈아. 당장 꺼져. 저는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덕에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들이 집 앞에 달려오게 되었고 저는 아들에게 눈치로 그 서울 청량리 삼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상황을 파악한 아들은 당신
법적으로 한번 나가볼까? 내 마누라 찾는다고 했지? 내 마누라가 당신 가게에 들어간 게 13살 전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공소시효 적용 안 되는 거 알지? 어린아이 상대로 그딴 짓 벌인 거는 형사처벌에 민사까지 가능한데? 내가 법대까지 나왔거든. 그래서 주변에 법조인이 좀 많은데 우리 법대로 해보자고. 무식하게 주먹 말고. 제 아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서류들을 그놈의 얼굴 앞에 내밀었고 그때 제 며느리를 불러서 자기야, 이놈 맞지? 당신 잡으려고 하는 삼촌이라는 놈이. 직접 보니 물렁살밖에 없네. 운동도 안 하는 놈이 포주 역할은 또 어떻게 한 거야? 당신 두려워할 것 없어. 소장 작성해서 신고하자. 제 아들은 그렇게 경찰과 함께 서로 가서 그놈을 형사처벌하게 만드는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놈은 사람 잘못 골랐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미 저희 마을 경찰관들에게 잡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 되게 되었지요. 결국 그놈은 고소를 당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고소인의 주소가 땅끝마을 남해라서 그놈은 남해까지 와서 번갈아 가면서 수사를 받고 아주 개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제 아들이 정말 현명하게 법대로 대처를 잘했고 그 이후 그놈은 그 삼촌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놈은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러 이 동네까지 오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정말 고맙다고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손을 꼭 잡았네요. 에휴, 그런 며느리를 보니 강원도에서 바닷가 마을로 강제로 팔려온 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좋은 일이 한 번 생기면 대운이 뚫린 거라고 계속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바닷가 마을을 벗어날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강원도에 있는 원수보다 더 원수인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운영하는 참기름 가게를 밀어버리고 제 동생이 거기에 수제 막걸리집을 차렸는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동생이 와서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해준 거고 업도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하던 제 아들과 며느리가 바닷가 마을을 탈출하면서 서울이 아닌 한적한 강원도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강원도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저랑 아들이 동생의 막걸리 가게를 도와주면서 수제 막걸리를 만들면서 입에 풀칠하게 되었고 며느리도 강원도 평화로운 동네에서 심신안정을 하면서 서울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네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을 겪긴 했지만 결국에 제 아들은 짝을 찾았고 저도 말년에 결국 그 바닷가 마을에서 탈출했네요. 아마도 며느리가 제 인생의 복덩이인가 봅니다. 아이고 참 강원도 고향으로 돌아가니 평생 가슴속에 뭔가 얹힌 것처럼 살 줄 알았던 제가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죽지 않고 버티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아봐야겠지요. 감사합니다.